안녕하세요. 서울 이천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자, 벌써 무더운 8월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벌써 1년이 반 이상 후딱 지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이제 지나갔죠. 저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이 가제트 때문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이거 준비 하나 하니까 이렇게 후딱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악을 즐기면서 듣는 것과 직업으로 듣는 사람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철수 음악 캠프 잘 나오신 임진모 선생님, 제가 그 사람 팬이거든요. 전월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혼자 읽을 때는 그냥 후딱후딱 넘어갈 텐데 이게 뭔가 가제트와 연결이 되니까 이걸 안 보던 것도 또 다시 찾아봐야 되고, 한편으로 이제 제 기억력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또 이제 이게 맞나 한번 이제 찾아보고, 그런 게 피곤한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도 이제 아마 이 8번째 저널 리뷰가 나갈 때쯤 이게 8월 달에 나갈 텐데 이제 그러면 한 4개월 넘게 남았으니까 올해 안에는 코로나가 종료되기를 바라면서,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널 리뷰의 토픽은요. 자, long-term clinical and radiographic results after treatment or no treatment of small buccal bone dehiscences at posterior dental implants, 이겁니다. 자, 저널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저자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저자는 첫 번째 저자하고요. 마지막 저자입니다. 마지막 저자는 로날드 융이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리포트는 2017년에 첫 번째 스터디가 나왔어요. 제가 그 스터디를 보고 이거는 후속 스터디가 꼭 나와야 해 라고 생각을 했으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스터디가. 그래서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컨트로버셜합니다. 이슈가 될 만한 주제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저널을 다 보시고 나서는 어떤 선생님들은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보지 않아도 뻔해요. 이걸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 저널을 선택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저널은 2017년에 클리니컬 오럴 임플란트 리서치에 로날드 융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양반이 뭘 한 거냐면은 약간의 임플란트 서피스 노출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처치도 안 하고 그대로 묻어둔 거하고 가이디드 본 리저네이션을 해서 어떻게든지 본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스터디는 18개월 정도까지밖에 비교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동물 실험도 아니고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약간 비겁하게 디하이센스가 크지 않은 디펙트를 이제 선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롱텀 스터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은 디하이센스 디펙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는 GBR을 써놨지만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가 극복이 가능하죠.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적은 디펙트가 적은 데다가 GBR을 진짜 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아직 스터디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어떤 스터디들이 있었냐면 뼈가 임플란트가 노출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게 비윤리적이니까 네이티브 원, 건강한 뼈에다 임플란트를 심고 그거를 추적하고 한 그룹으로, 그 다음에 GBR을 한 그룹을 하나를 또 이제 선택해서 쭉 패러럴하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GBR을 통해서 만들어진 본이 네이티브 본에다 그냥 심은 임플란트와 성공률이나 어떤 마지널 보너스 차이가 없다는 거를 이게 비교를 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한 거죠. GBR 한 본이 괜찮은 거다. 그런 식의 리포트들은 꽤 많았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사람에다 대놓고 이제 GBR을 하고 그냥 처치 안 한 그런 스터디는 사실 없었는데 찾아보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까마글로나라는 사람하고 팔마라는 사람 스터디가 있는데, 까마글로나라는 사람은 두 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테보리, 이제 스웨덴 쪽에서 리포트를 쓴 건데, 저 리포트는 저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저거는 이제 동물 실험이고요.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얇은 뼈에다가 그냥 우겨놓은 거예요. 근데 저 스터디는 뭘 보려고 그랬냐면은 그 얇은 뼈에 그 디하이센스를 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넣었을 때 오세어 인테그레이션이 생기나, 그걸 본 건데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저희 오래전에 된 스터디라 저런 것들 한번 연구하고 싶었나 봐요. 자, 두 번째 스터디, 저 까마갈로아 선생님의 두 번째 스터디는 뭐였냐면은 아마 거기다 바이오스를 멤브린 없이 그렇게
버컬본 쪽에다가 DSS는 얹어놨을 때 뼈가 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본 건데 뼈 안 됐어요. 멤브레인 없었을 때는 뼈 1도 안 됐습니다. 팔머스 선생님 스터디는 놀랍게도 휴먼 스터디였어요. DISS가 있었을 때 비흡성 멤브린만 본그래프트를 안 썼어요. 근데 비흡성 멤브린만 덮은 거와 노출이 된 상태로 그대로 둔 거를 아주 쇼텀하게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런 스터디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옛날에도 저런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쇼텀하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물론 팔머스 선생님 스터디에서도 멤브린을 그냥 덮은 것이 본 리제너레이션 아웃컴은 훨씬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쇼텀하게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게 롱텀하게 보면 어떨까를 이번 스터디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로날드 유응 선생님 2017년의 스터디에서는 리엔트리 했을 때 분명히 처음 열어보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당연히 뼈가 안 생겼을 거고 GBR 한 경우는 본이 좀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임상적인 데이터 수치상에서는 확실히 본 리제너레이션을 한쪽이 그러니까 GBR이죠. 여기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결과가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인용해준 스터디가 뭐냐면 슈브랄츠 선생님의 스터디인데 이 선생님도 리포트 많이 쓰시는데요. 이 선생님은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쪽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이 선생님 근데 이 스터디를 인용한 건 뭐냐면은 이 선생님이 GBR을 하고 나서 본 리제너레이션 아웃컴을 쭉 측정해 보니까 이 GBR을 해도 다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잔존 디펙트가 1mm 이상 남았을 때 나중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걸 그냥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 스터디가 뭐냐면은 노출된 임플란트 서피스를 그대로 두는 게 좋은가? 그렇지 않고 저거를 좀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준 2018년, 2019년에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컨센서스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한 스터디가 저거 딱 두 개예요. 항상 보면 저 두 개 스터디를 인용을 해주면서 노출된 서피스를 좀 덮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좀 롱텀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년 평균까지 이렇게 팔로우를 한 결과를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다는 게 이 스터디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매트리얼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2017년 스터디와 그냥 짬뽕해서 같이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총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역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터디고 DISS가 좀 작은 데를 선택을 했다는 거. 본문 내용에는 이게 그 엔벨롭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뭐 원월 디펙트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DISS를 선택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확실치 않아요.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고 자 임플란트는요 캠록에 스크루라인 임플란트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마 저게 위에는 좀 머신드 서피스고 밑에가 좀 러프 서피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DISS가 평균 2.2mm이고 5mm보다 작은 그런 디펙트를 대상으로 해서 한쪽은 바이오스와 바이오 가이드를 사용을 해서 GBR을 하고 물론 서브머지도 힐링 시키고요. 멤브린은 따로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본그래프트조차도 따로 고정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룹은 그냥 아무 처치를 하지 않고 힐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리엔트리를 해서 또 측정을 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수치들을 딱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제 또 기록을 하겠죠. 최장 7.5년 때 이제 또 한 번 그거를 보는데 7.5년 때 볼 때는 또 이거를 오픈을 또 할 수가 없으니까 CBCT하고 그다음에 임상 수치들은 그냥 뭐 프루브나 뭐 그런 걸 대고 그런 걸로 재고해서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CBCT로 본 거는 뭐냐면은 버칼본 디펙트 뎁스하고 허리존탈 본 thickness 이거 중요하죠.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 나온 그림을 보면 임플란트 플랫폼 상단에서 디펙트 바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버티컬 디펙트 뎁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허리존탈 본 thickness도 플랫폼에서 1mm 하방, 2mm 하방, 3mm 하방에서 쟀다고 됐어요. 이건 마음에 들죠. 저 밑에서 잰 게 아니고 바로 이제 플랫폼 근처에서 쟀으니까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어프록시멀 마지널 본 레벨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 스탠다드 엑스레이나 뭐 그런 거 찍어가지고 나오는 이 메지오 디스탈 쪽에서 나오는 본 레벨이죠. 이제 버칼 쪽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또 엑스레이 결과에 의한 본 레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22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까지 이제 팔로우업이 된 환자는 20명이었어요. 2명 이제 드롭아웃 되고요.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는 100%예요. 이건 뭐 예상할 수 있죠. 뭐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가 나쁠 리는 없고요. 아주 심각한 뭐 바이올로직 혹은 테크니컬 컴플리케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퍼켓 뎁스나 서커스 블리딩 인덱스, 플래그 인덱스 같은 거는 두 군 간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상하죠. 얘가 잔존 디펙트가 좀 많이 나왔으면 포켓이 깊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빙 뎁스를 보면은
자, 빨간색은 그냥 힐링시킨 거고요. 파란색은 GBR을 한 그룹입니다. 나머지 프로빙 뎁스를 보니까 수치가 조금 좋긴 해요. GBR 한 군에서 조금 더 적은 수치가 나왔으니까요. 그만큼 본인이 좀 재생이 됐으니까 적게 나왔겠죠. 하지만 이거는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커스 블리딩 인덱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BOP는 이게 뭐의 약자죠? 블리딩 on 프로빙의 약자죠. 그러니까 프로빙을 살짝 했을 때 이제 블리딩이 되는 정도를 보고 이 디지즈의 액티비티가 있느냐 없냐 그거를 보는 거죠. 자, GBR한 군에서도 한 반 정도, 스폰테니어스 힐링 시킨 군에서도 조금 더 이거는 좀 블리딩 온 프로빙이 좀 많이 나왔네요. 근데 역시 이것도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래그 인덱스 역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본 항목은 뭐냐면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잔존 디펙트가 남아있던 어느 정도 본 재생이 됐던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전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2017년에 나왔던 그 리포트에 나온 데이터를 제가 그냥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은 그 뭐 보온필이 된 정도라든지 보온 디펙트가 줄은 정도라든지 어쨌거나 임상적으로 어떤 건강도의 차이는 없을지언정 GBR을 한 군에 있어서 이 수치가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18개월째 우리가 일반 엑스레이로 그냥 찍었어서 근원심 쪽에 본 레벨을 측정했을 때는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0.02mm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그 GBR 한쪽이 그냥 힐링시킨 것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겁니다. 이건 2017년에 나왔던 임상 사진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7.5년 후에 본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 디펙트 체인지라든지 허리존탈 본 시퀀스 그런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버티컬 디펙트 체인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부터 리엔트리 6개월째부터 또 7.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치를 보면 맨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을 합하면 이 세 번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다시 보니까 이게 메디안 값이에요. 이 중앙 값을 썼고 이 가로 안에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게 평균 값을 써놨죠. 평균 값을 합쳐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리엔트리 했을 때는 1.49mm 본이 리제너레이션이 됐는데 그 다음에 7.5년이 지나가면서 한 0.3mm 더 생긴 거죠. 그래서 토탈 요 정도가 생긴 거예요. 그 미디안 값이 한 1.6mm 된 거고요. 반면에 스포테니어스 힐링이 생긴 거는 뭐 본이 리제너레이션이 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중앙 값으로 써가지고 0.6mm. 약간의 그냥 스폰테니어스 리제너레이션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또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또 그닥 좋은 얘기를 안 써줬더라고요.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었다고 표현한 거는 이게 잔존 디펙트입니다. 원래 디펙트가 있었고 이제 리제너레이션이 됐으니까 얼마 정도 디펙트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GBR 군에서는 한 1.66mm 잔존 디펙트가 남았고, 스폰테니어스 힐링 그룹에서 2.51mm가 남았어요. 요건 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5mm 정도에서 1.6mm 정도 생긴 거면 그렇게 많이 생긴 건 아니죠. 근데 평균값이 2.2mm니까 뭐 괜찮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존탈 본 시크니스를 보겠습니다. 허리존탈 본 시크니스는 이제 플랫폼에서 1mm 하방, 2mm 하방, 3mm 하방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GBR을 한쪽에서 본이 좀 두꺼워요. 맨 상단에는 조금 좀 얇게 생겼는데 한 2mm 하방만 돼도 얘는 1mm가 생겼지만 스폰테니어스 힐링 시킨 군에서는 본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엑스레이를 봤을 때 근원시의 본 레벨은 별 차이가 없네요. 이 스터디에서 나온 임상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디펙트 사이즈 제스 써있는 거 보니까 이건 처음 수술했을 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GBR하고 리엔트리 사진은 없는데 아까 2017년 사진에서 제가 조금 보여드렸고 이 팔로우업을 한 겁니다. 확실히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컨투어가 GBR 안 한 군에서는 좀 많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GBR을 좀 한쪽에서는 비교적 어느 정도 컨투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는 여기까지입니다. 허리존탈 본 thickness가 아니면 허리존탈 본 thickness나 버컬 본이 어느 정도 이제 재생된 거는 확실히 GBR 군에서 유의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디스커션에서 그럼 뭐라고 써졌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스터디의 결론을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4개 ABCD로 구분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임플란트 서바이벌 레이트는 본 리제너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높았으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상적으로 다 건강한 임플란트가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버칼 본이 이제 아까 이제 그 수치상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는데 버칼 본 레벨이 이게 변화가 있었던 거는 여기서는 차이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저게 통계의 함정인 것 같은데
수치상에서의 차이와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1mm 정도 이게 차이가 났는데 10mm 임플란트에서 1mm면 10%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게 좀 생긴 걸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를 안 써줬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통계적으로 유지성이 있었다 그랬죠. 잔존 디펙트가 확실히 스폰테니어스 힐링 시킨 거에서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건 인정하고 버칼본 시크니스도 확실히 GBR 항공에서 높았어요. 그건 이제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이제 결론을 이제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에서 따온 내용은 똑같습니다. 1mm 정도 이제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으로 GBR 그룹에서 1mm 정도 본 개인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었다. 이건 이제 아까 했던 그 결과 내용을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조금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여기서 나온 이 두 번째 이제 디스커션에서 이 슬라이드에서였죠. 언급하고 있는 거는 이 본이 재생된 양이 다른 스터디에 비하면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첫 시간인가 언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죠. 컨센서스 리포트 보면 보통 GBR 평균을 했을 때 버티컬하게 디펙트 본 필이 되는 게 한 80% 정도는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2019년에 나온 스터디를 인용을 하면서 한 5.1mm 버티컬하게 이게 뼈가 찰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이유를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은 이게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가 다른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펙트가 좀 크면은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뼈가 차오는 수치도 컸을 텐데 여기는 이제 작은 디펙트만 선택을 했다는 거죠. 본 리제레이션이 잘 안 되는 하악 구치부 원홀 디펙트를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수치가 좀 작았다고 설명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쨌건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또 수술을 또 이렇게 썩 잘하지 않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충 이게 그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안 하고 그 본그래프트만 하고 멤브린만 덮는다고 해서 뼈가 다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하악 구치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술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건 이제 그 아까 나온 그 내용이죠. 이 스터디에서는 이제 뼈 재생이 좀 어려운 하악 구치부를 좀 대상으로 했다. 그런 내용을 좀 써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버칼본 레벨이 이제 그 처음 임플란트 심었을 때 본 재생했을 때하고 7.5년 지나서 보면 한 1.6mm 정도 이제 버칼본 개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스폰테니어스 힐링 시킨 건 0.62mm.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1mm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해석해 주는 대로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좀 써져 있고 이런 차이는 그러면 어디서 기인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밑에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측정 방법이 달랐다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리엔트리 때 그 수치를 잰 거는 이제 임상적인 수치를 잰 거고요. 7.5년에는 다시 플랩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CBCT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죠. 실제로 CBCT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저평가된다 그래요. 제가 그 기억하고 있는 스터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0.8mm 정도 본 thickness가 있으면 CT를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제 기억력이 맞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0.6mm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찾아보니까 0.8m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측정 방법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 차이가 조금 있었다는 내용을 좀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클리니컬 메저먼트와 CBCT 메저먼트가 좀 틀린다.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디스커션의 내용은 그겁니다. 잔존골의 디펙트는 확실히 스폰테니어스 힐링에서 좀 컸고 요거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2017년에 나왔던 그 스터디 결론하고도 유사한데 그럼 저 노출된 서피스를 완전히 커버하지 않으면 저게 큰일이 나느냐? 그게 임플란트가 오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 전제 조건은 아닌 걸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과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슷한 그 연구를 한 스터디들이 없냐 하면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닉 선생님 스터디하고 벨트리 선생님 스터디 이렇게 했는데 이 베닉 선생님 스터디도 괜찮은 결과를 괜찮은 내용이니까 이건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혹시 또 뭐 후속 스터디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제가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심스러우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던져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GBR 프로시저를 전치부 같은데 혹은 디펙트가 아주 큰 데다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써주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스터디가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크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대한 문제가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임플란트가 들어와서 잔존 디펙트가 나오면 분명히 포켓 뎁스가 남죠. 우리가 치주형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분물처럼 여겨져 있는 게 포켓이 깊으면 그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7.5년에까지 별일이 없었을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발현되는 시기가 대개 언제예요? 5년 이전엔 잘 안 생기잖아요. 5년, 7년, 8년 그렇게 지나야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리제네레이션 세라피로 이렇게 치료한 리포트들을 보면 대개 치료 개입 시기가 한 7년 정도 되는 그런 스터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건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스터디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스터디가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알브렉스 선생님 아시죠? 이분은 그 임플란트의 초창기 개발 단계부터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던 어떻게 보면 알브렉스는 옹이죠. 임플란트의 개발자이신 브레네막 선생님하고 거의 동급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한 2010년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리포트들을 써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영어가 짧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소개시켜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읽은 게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제가 제 스스로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소개시켜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를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틀려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임플란트의 본로스가 일어나는 거는 페리 임플란트 디지즈, 즉 박테리얼 인펙션이 아니다예요. 이 선생님이 쓴 표현 중에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맨메이드 디지즈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제목만 보고는 이거는 시술을 잘못해서 이렇게 생긴 정의이기 때문에 맨메이드 디지즈라는 표현을 써주셨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꾸며낸 가상의 질병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본로스는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이뮨 리액션에 대한 임플란트에 대한 포린바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리모델링이 된 것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디지즈라고 그러니까 어그레시브 보너스가 일어나는 경우는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해요. 이 경우도 이뮨 인플라메토리 밸런스가 깨진 것이 주 원인이고 2차적으로 박테리얼 인펙션이 생길 수는 있다고 해요. 자, 그 증거로 이 선생님이 뭘 말씀해 주셨냐면은 정형외과에서도 임플란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형외과에서 쓰는 임플란트들은 되게 무균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구강 내에 노출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루즈닝이 일어난대요. 그걸로 에이세틱 루즈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덴탈 임플란트는 본로스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공존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하나 이제 제시해 준 게 뭐냐면 이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 이건 뭐냐면은 첫째 스터디가 2005년도에 왼쪽 거예요. 프란스 선생님이 한참 우리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연구가 많았을 때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프레벌런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2005년에 한번 리포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12.4% 물론 뮤코사이티스는 훨씬 높았는데요. 12.4%의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 환자를 똑같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9년 뒤에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팔로우업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처음에 페리임플란테이티스로 판명된 12.4%의 환자 중에서 91.4%의 환자는 이미 본로스가 있는데 더 이상 본로스가 일어나지 않고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리모델링의 결과, 포린바디 리액션에 불과한 거지 이것을 디지즈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임플란트를 이제 굉장히 그 석학이신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통째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어를 읽을 때 이런 걸 보면 좀 재미있기도 해요. 참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터디들을 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제가 읽은 것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잘하시는 선생님이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클리니컬 케이스를 제가 조금 소개시켜드릴까 해요. 자, 약간 이게 컨트로버셜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제 의견이나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은 지금은 좀 연로하셨지만 한참 깃발 날리실 때 네빈과 멜리닉 선생님이 임플란트 테라피라는 책을 쓰셨어요. 99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이건 사실 소프티슈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그런 그 챕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다르기 때문에 기능을 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뭐라고 써주셨냐면은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보철물이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은 뭐 2차 수술하기 전에 그때 이런 케라티나이드 티슈를 만들어주는 게 이론적으로는 합당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이거는 꼭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에 대한 항목이 아니고 본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임플란트가 몇 년 동안 디펙트가 있는 채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임플란트가 정말 아주 시비어한 문제가 생기면 환자하고도 조금 안 좋은 관계가 될 정도로 시비어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뭔가 기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리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리포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리포트를 보면 그 리제너레이션 아웃컴이 100% 본 리제너레이션 생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50% 생기면 정말 잘 생긴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임상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걸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거는 정말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 케이스는 제가 팔로우업 하고 있는 케이스 중에 두 번째로 오래된 케이스입니다. 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당시는 2002년이에요. 제가 군대를 마치자마자 심어드렸으니까. 저게 이제 3i 임플란트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갖는 3i 임플란트고 소구치에 식립을 하였는데 본 스티크니스가 식립할 때 당시는 이 사진을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식립할 때 당시는 1mm도 채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오그멘테이션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사실 안 하고 그때 별로 그냥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열심히 해본다고 저걸 스크루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요즘은 또 저렇게 안 하는데 환자분이 가끔 오십니다. 가끔 오세요. 중간중간에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이거 2008년도의 사진이고 2008년도 당시에 요 15번이죠. 15번이 치아가 부러져서 여기 이미저 플레이스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진들이 2013년에 팔로우업을 한 거고요. 최근에 오셔서 이제 하악에 이 두 개의 임플란트를 이제 보험 임플란트 대상이 이제 되셔가지고 여기 임플란트를 이제 마저 심으셨어요. 자, 지금 보시면 그렇게 본이 아주 넓지 않았던 24번의 임플란트는 18년 정도 기능을 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았죠. 본이 아주 두꺼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괜찮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지 이 사람이 이뮨 인플라메토리 밸런스가 좋아서 그러냐? 모르겠어요. 이 환자분 잘 보면요. 제가 그동안 치료 많이 해드렸는데 저한테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악에 보시면요. 헤미섹션 된 치아도 있죠. 이건 제가 한 겁니다. 반대쪽은 이제 치주가 안 좋아서, 양쪽 다 치주가 안 좋아서 이제 헤미섹션을 했는데, 37번은 부러져가지고 제가 발치를 한 거고요. 이건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이거 제가 헤미섹션 치료한 게 2007년인가? 그때예요. 10년 넘게 그래도 기능을 좀 약간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기능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치주 질환이 좀 있어요, 이 환자분이. 그럼 치주 질환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환자분이 그러면은 이뮨 인플라메토리 밸런스가 아주 좋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 알브렉스 선생님 얘기도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보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이 케이스 지금 이것도 지금 화면이 흐릿한 거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1세대 쿨픽스로 찍은 거네요. 그러니까 2003년 아니면 2004년 했을 거예요, 아마. 자, 보면은 이 환자분이 교정을 하고 있었고 수술 시기는 다릅니다. 오른쪽을 제가 먼저 했어요. 오른쪽은 뼈가 얇잖아요. 근데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제가 그냥 우겨넣었어요.
본 오그멘테이션 하지 않고. 근데 저걸 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야, 저렇게 해가지고 저 본이 견딜까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왼쪽에 할 때는 제가 본 오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때는 사실 제가 사진을 좀 빼먹어서 그렇지 블록본 그래프트를 했고 저 멤버링은 O6란 멤버링이에요. 그리고 나서 리지디스를 충분히 넓히고 저기다 이제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팔로우 기간은 그렇게 길진 못했어요. 한 2년 정도까지 팔로우를 했는데 사실 왼쪽 아래는 본로스가 많이 왔죠. 사실 제가 지금 보철 저거 올라갈 때부터 본로스가 바로 보였어요. 사실은 처음엔 좀 괜찮다가 사실 저 환자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지. 저 환자분한테 제가 저거 보철물 다 완성해 주면서 오른쪽 아래는 빠지면 다시 해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없으니까 다시 해줄 수는 없고. 그러면 저게 정말 그 알브렉스 선생님 말대로 저 본로스를 아는 채로 살아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은 왼쪽은 오그멘테이션을 확실히 했으니까 얘가는 이 임플란트는 확실히 더 오래 버텨야 그게 정설인 건데 저런 거를 좀 팔로우 한 환자에서 저렇게 팔로우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궁금한 환자입니다. 궁금한 환자인데 왼쪽에 지금 45번인가요? 저 상태에서 저거를 그런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되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마지막 케이스다. 이 환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 오셨고 환자분 연령대는 굉장히 고령이에요. 굉장히 고령이고 굉장히 딥바이트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이 환자를 봤을 때는 저 임플란트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저 뽑아야 뭐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환자분 또 씹어 드신단 말이에요. 저거를.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사실은 버티컬 디멘전을 좀 올리고 구치부 보철을 싹 다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근데 전치부가 점점 이제 망가지는 거는 이제 저 딥바이트 때문에 플레어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개선을 좀 시켜서 전치부만이라도요. 그렇게 배열을 좀 하고 하악 전치부 같은 거 뒤로 좀 밀어놓고 그래서 클리어런스를 좀 만들어 놓고 필요한 전치부에만 이제 보철을 좀 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이 되셔서 오른쪽 아래 브릿지가 급기야는 저게 부러지셨어요. 저기만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했죠. 원래는 이미디얼 로딩 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게 의도치 않게 이제 고정이 별로 안 좋아서 두 개 고정 좋은 것만 가지고 한 달째 그냥 어얼리 로딩을 했습니다. 브릿지 레스토레이션으로 이제 프로비저널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이제 가운데 것도 이제 임플란트 보철했죠. 그래서 최종 보철은 6번, 7번 스플린트, 5번 싱글, 4번 이제 자연치니까 그렇게 해서 갔어요. 작년엔가 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그랬죠. 이제는 저거 준비하시라고. 오늘은 제가 이제 저거 뭐 붓기만 좀 빼드리겠지만 내년쯤에는 저거 빼고 이제 대대적으로 좀 치료를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못 오시고 계시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면 인플라메터리 바이러스가 기껏 잘 있던 게 갑자기 깨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원인 외에도 결국 이 본이라는 거는 로딩을 견디지 못하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얇은 뼈에다가 그냥 본 오그멘테이션 없이 무리하게 심은 거는 맞아요. 이건 맞고 그게 어떻게 몇 년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얘가 로딩을 못 견뎌서 이제 탈이 났을 수도 있고 박테리얼 인펙션은 2차적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앞으로 좀 모든 것이 좀 밝혀져야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초기에 이거를 이 상태에서는 리제네레이션은 못하죠. 아마 2013년 그 당시에서도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를 좀 조치를 해줬으면 이런 현상은 조금 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각자 이제 받아들이시는 그 내용이 좀 틀리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좀 후속 스터디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요. 클로징 멘트 응모해 주신 그 선생님 한 글 소개시켜드리고 텀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는 에릭 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로 원장님이세요. 선생님께서 고맙게도 또 댓글 하나 달아주셨는데 여기 뭐 신생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영어로 May the newborn be with you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역시 텀블러 팍팍 나갈게요.